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날씨도 아주 좋고요. 기온도 정말 따뜻한 그런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 이 상쾌한 아침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되시죠? 걱정 마세요. 전기 먹는 하마 에어 컴프레서만 잡으면 고민 해결. 운용 중인 장비에 간단히 설치해 혁신적 에너지 절감 실현. 에어 컴프레서 펌프 에너지 절감 제어 장치 두텍 VSD 플러스. 혁신을 위한 행동 두텍 이노베이션.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새해 새 차를 갖고 싶다면 새해 더 넥스트 스파크를 갖고 싶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오세요.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매하신 선착순 3,000분께 100만원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9일까지 2015년 생산 차량 한정.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당꼬라지가 참 잘 돌아간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새누리당 김태우 최고위원이 당내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표현이 지나치게 솔직해서 그렇지 아마도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대립은 당연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좀 너무 정난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요새 미국 대선 경선 과정을 보면 미국 정치판도 말이 엉망인 건 사실인데 미국이 그렇다고 이런 측면까지 닮으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긴급 명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개성공단 중단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란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 답변입니다. 황 총리는 정치적 결단이기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일각에선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남북관계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7.4 남북공동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14 남북정상회담 결과 모두에 적용될 텐데요. 이를 두고 법 위반이니 한다면 개성공단 중단에 찬성하는 국민이나 지난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그럼 뭐가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영역을 정치 공세를 위해서 지나치게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미국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장벽을 설치하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데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얘기입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IS가 바티칸을 공격하면 교황은 그제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정도 되면 바티칸에 대한 협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종교는 증오가 아닙니다. 종교는 구분에 입각한 우리 의식의 강요가 아니라 종교는 구분 없는 무한 사랑과 이해를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를 파악하면 교황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본인이야 교황의 언급 때문에 미국 보수층의 표가 떨어지게 생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증오와 차별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찬 본인의 언행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성적인 행위일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진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얼굴도 보고 얘기해야지 이게 사람이 정도 들고 그렇죠. 그죠? 예. 자, 먼저 올 들어 시장이 요동치고 이 국제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러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게 사실 겁먹고 투자를 접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이게 세 쌍둥이 그죠 같이 가는데 여기다가 유럽계 은행의 건전성 위기, 엔화 강세, 이 산적한 변수의 시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대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코메에 따르면 주식시장 전체 거래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개인 거래 대금 비중이 작년에는 53.94%였는데 올해는 50.23%로 떨어졌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의 주 무대인 코스닥 시장도 뭐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거래 대금 비중이 88.35% 작년에 올해는 이제 87.17% 떨어졌죠.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기가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 글로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시장 예측하기 어렵다 이거죠. 여기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둔화 넘어서 이제 지카 바이러스까지. 그러니까 악재의 변동성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당연히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대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미 뭐 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고 폭락 장세로 저지선 이미 훼손됐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증권사도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거래 비중이 많이 줄어들면서 약정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새 악재가 막 설상가상. 네, 그렇습니다. 계속 터지니까 이런 건데. 근데 제 주위엔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저만 그런가. 자,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밀레니엄 세대가 새로운 소비 주도층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7살에서 35살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글로벌 유통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스마트 소비자 등장, 인구 구조 변화, 유통 채널의 진화 등을 꼽는데 이 밀레니엄 세대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를 제치고 향후 20년간 소비를 주도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어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관에서 열린 신유통 트렌드와 미래성장 전략 컨퍼런스라는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은 트렌드 민감성, 다양한 정보 중시, 기술 친화성, 활발한 소셜 네트워킹 등의 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이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세계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 이슈 선점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O2O라든지 모바일 쇼핑, 뭐 기존 유통기업의 향후 경영 전략도 소개됐었는데 세미나에서 이야기 나온 대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를 넘어 등장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향후 산업 전반의 소비와 생산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밀레니얼 세대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소비력이 생기니까 구매력이 생기고. 자, 그리고 시중에 유통 중인 더치커피 제품 중에 3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저 이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더치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는 다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몸에 안 좋은 건 다 좋아해요. 커피, 또 다른 몸에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 얘기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또 이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더치커피가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내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온의 생수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이 커피인데요. 시판 중인 일부 더치커피에서 기준치의 9,900배. 세균 검출뿐만 아니라 대장균까지 나왔다는 거죠. 아이고. 그 한국소비자원이 시판된 더치커피 30개 제품 중에 시험 결과 3개 제품, 뭐 30개 중에 3개니까 라고 해도라도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이 저온에서 장시간 추출해서 숙성한 후 유통되기 때문에 원두, 물, 용기, 작업자 등에 대한 비위생적인 관리가 원인이다. 1ml당 세균수가 100만 마리가 넘어가 사실상 부패인데 예. 99만 마리라는 것은 위생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더구나 더치커피는 저온 추출 방식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카페인 함량이 낮다 알려져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원액으로 마시기도 하기 때문에 카페인에 대한 적절한 주의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 30개 예. 제품 중에 22개 제품이 표시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여기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 우리가 VR,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예. 이 시공간의 초월의 경지를 맛볼 수 있는 이런 정보기술 분야의 미래 성장 엔진, 이 미래 성장 엔진으로 지금 이 분야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 이거 좀 전해주시죠. 예, 보통 SF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예. 가상현실 분야가 정보기술은 미래 성장 엔진이 된다. 예. 이게 지금 사실 곳곳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구나 그 구글이 미국의 일부 학교에서 사회과학 수업에 VR 기술 적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컨텐츠에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오락, 영화, 의료, 군사, 예. 관광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세계적인 기업에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영국 투자은행 디지캐피탈에 따르면 전 세계 VR 시장이 올해 40억 달러, 앞으로 2020년까지 1,500억 달러까지 37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예. 이미 이 미국의 애플 스토어에서는 뷰마스터라고 저가형 VR 헤드셋도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있어요. 그 VR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400여 곳이 넘는다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삼성전자 사장님도 여러분 계신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모여서 이 VR 공부하신다고 하네요. 삼성페이와 함께 VR을 주력 상품에 스마트폰이 요즘 떨어지니까 예. 이렇게 기술과 플랫폼 양질의 콘텐츠 이걸 가져가겠다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5.15 리그 32강전에서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예. 선발로 출전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예, 오늘 새벽 경기였었거든요. 이 토트넘이 이탈리아 이 피오렌티나하고 유로파 리그 32강전 1차전을 벌였는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손흥민 선수 선발로 출전했고요. 예. 68분간 뛰었는데 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는데 좀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이 예. 후반전에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헤딩 슛을 성공시켰는데 옵사이드로 판정이 나서 골 처리가 안 된 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이 도르트문트가 FC 포르투를 2대0으로 이겼는데 도르트문트의 박주호 선수는 출전하지 못했고 FC 포르투의 석현준 선수는 후반 41분에 출전해서 두 선수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우구스부르크도 리버풀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이 후반에 지동원 선수, 구자철 선수가 교체 출전했지만 별다른 활약을 선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전북의 김기희 선수 말이에요. 예. 중국 상하이로 가는 모양인데 이정료가 73억 원이네요. 예, 네? 이정료는 구단한테 넘겨주는 그렇죠. 돈이거든요. 본인이 받는 돈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정료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3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 연봉은 200만 달러 플러스 알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처음에는 이 전북이 허베이로 가는 걸 좀 반대했다 그래요. 예. 그러다가 이 김기희 선수 본인이 이 중국 진출을 강력하게 원했고 또 이 처음에 제시받은 이정료가 300만 달러였는데 이 돈이 이제 600만 달러까지 좀 뛰게 되면서 이 전북 구단이 좀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에두 선수를 영입했던 중국의 허베이가
그 파리 생제르맹에 라베시를 영입을 했는데 예. 중국이 요새 돈이 굉장히 많나 봐요. 메시보다 연봉이 더 많다며요. 예, 예? 그래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이 이야. 허베이가 계속해서 유럽의 빅리그 선수들 영입하고 있거든요. 예. 급기야 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 라베시를 영입했는데 이종료는 600만 유로인데 연봉이 5천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683억 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메시를 직접 데려오는 게 낫지 않아요? 예? 메시 같은 경우는 자존심도 있겠고요. 예. 근데 이 683억 원이면은 그 당대 우리 시대 최고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메시나 호날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봉이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제 이전까지는 와 차이나머니가 위력이 이렇게 있구나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투자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예.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돈 쓰면서 중국 프로축구가 진짜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중국이 이렇게 이 축구에 투자하는 이유가 예. 이렇게 거액의 돈을 쓰는 구단들은 그 구단들 중에는 대부분 다 이 부동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축구 진흥, 중국식으로 축구 굴기를 선언을 해서 축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화답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정상적인 비즈니스나 어떤 경제학적인 논리로 어떤 이 로드맵을 그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팀끼리 지금 유럽에 나가가지고 선수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 몸값을 높여가지고 데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거품이 있고 이 중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이 뭐 세계적으로도 관심사이기도 한데 중국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뭐 당연히 부동산 기업들 타격을 받을 텐데 제일 먼저 거품이 빠지는 곳이 바로 프로스포츠겠죠. 그렇겠죠. 예. 자, 그리고요. 스켈레톤의 그 윤성빈 선수 말입니다. 예. 세계 선수권대회 그 메달에 도전하고 있는데 현재 3위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윤성빈 선수가 이 월드컵 대회에서는 금메달까지 따냈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이 최고 성적이 지난해 8위거든요. 월드컵 대회는 1, 2차 시기 합계로 성적을 가리는데 이 세계 선수권 대회는 4차 시기까지 레이스를 펼쳐가지고 기록을 합산하게 됩니다. 예. 1, 2차 시기에서 3위를 현재 기록 중이고요. 오늘 밤에 3, 4차 시기를 뛰게 되는데 만약에 윤성민 선수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메달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스켈레톤 세계적인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프로농구에서는 KCC가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KCC가 우승하면 추승균 감독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KCC가 어제 SK를 이기고 팀 최다 연승인 11연승을 기록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 모비스가 KGC 인삼공사전에서 패하고 대신에 KCC가 모레 인삼공사를 이기게 되면 이 추승균 감독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게 되면서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이 가끔가다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포츠에서 감독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 우승할 만한 팀을 맡아서 우승하는 감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깜짝 우승을 최연소 기록을 데뷔 시즌에 좋은 성적 거둔 감독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감독은 과연 이 그 프로스포츠 우승에서 선수를 잘 만나야지만 우승을 한 건지 그런 좀 의문이 좀 들 때도 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세아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다, 경보다. 이런 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죠? 그럴 땐 야외 활동으로 잡힌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공기 흡입을 실내 순환 모드로 해주세요. 차량은 주기적인 실내 세차와 필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셨다면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물과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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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자이, 힐스테이트, 더샵 브랜드 아파트를 하나에. 쇼핑, 문화, 교육을 한 번에. 한강과 호수공원을 한눈에. 킨텍스역 원시티. 단지 앞 GTX 킨텍스역 계획까지.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만드는 2194세대 주거 대지역. 킨텍스역 원시티. 3월 분양 예정. 1644-1331.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밤원.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밤원.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6년 2월 24일부터 킨텍스 본 행사는 이상 네트워크스가 주최합니다. 경양 하우징 페어. 포르덴트 접착 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 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자산 관리에 세제 혜택까지 이사하라.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절세형 맞는 계좌로 이사하라. 증권사와 이사하라. 투자 전문가와 함께라 더욱 든든한 증권사와 이사하라. 금융투자협회 이사.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8시 32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어제 아침과 비교해 본다면은 자동차 전용도로 강서쪽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짧게 밀리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잠실철교 부근 그리고 잠실대교부터 영동대교, 반포대교 부근에서 서행입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성산대교 진안 지점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다시 여의 하르나드목에서 한강대교,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 성산로가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까지 주춤하고요. 통일로도 홍은에서 무학재역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동북 지역에서는 월계로의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북서울 꿈의숲에서 창문요고 쪽으로 이동하는 길
신호 2번 정도 받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충남 천안 지역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 돼지 3천여 마리를 매몰했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물론 구제역 우리가 많이 듣지만 이거 뭔지 좀 구체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부터 시작해 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발굽이 있는 동물들이 감염하는 질병이고요. 주로 이제 혀나 아니면 발굽에 감염해서 동물들이 사료를 섭취할 수 없으면 그래서 많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인수공통 전염병은 절대 아니죠, 그죠? 예,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는 이 감염된 동물을 만진 사람 손에 약간 수포가 있었다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예는 있지만요. 저희 과학적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간주되는 질병은 정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물론 다 폐기 처분을 합니다만 설사 우리가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다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상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나치게 너무 또 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여쭤본 거고요. 맞습니다. 구제역이 이게 충남 지역에서 작년 5월에 발생한 9개월 만에 재발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게 이렇게 자꾸 재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는 2010년도 말에 구제역이 이제 5년이거든요. 같은 형이 발생했고요. 2011년도 1월 중순에 살처분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백신을 계속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 12월 달에 진천에 구제역이 4년 만에 공식적으로 발생하고 한 42개 농장에까지 2015년 이렇게 충남도 포함되잖아요. 5월까지 있잖아요. 한 42개 농장이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소위 말하면 정부에서 신형 옛날에는 O-마니타라는 신금지를 썼는데요. 근데 O3039라는 홍콩에서 2004년도 분리된 바이러스 가지고 해서 이제 O3039 하는 신형 백신을 5월달부터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제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다시 말하면 백신이 또 신형, 소위 말하면 신형, 저는 신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오래된 백신들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의 신형 백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에 전북 고창에 정읍에도 발생하고 또 충남 또 공주에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면 신형도 백신의 지금 효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신형이든 구형이든 백신이 백신으로 역할을 해야지 백신이지 그 역할을 못하면 백신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게 제가 항상 제기를 하고 또 소위 말하면 한국형 백신 제대로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하기를 2011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최근에도 계속 해왔는데요. 또 어떤 이유든 간에 이상하게도 그게 많이 좀 아직까지는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고 다시 말하면 국내에 정부에 도입한 신형 백신 유전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구제역 바이러스하고 한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백신은 5%만 차이 나도 백신 효능이 뚝 떨어지는데 20%나 차이가 난다. 상당히 그래서 백신 자체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뭐냐면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신은 우리가 못 만들어요? 사실은 국내에는 구제역 백신은요. 사실 국내에는 5개 동물 제약 회사들이 많은 100여 종 이상의 동물 백신을 국산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백신 자체도 이렇게 농장에 오염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 자체가. 동물 백신 공장 시설에서는 구제역 백신 생산을 못하는군요.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불행하게도 국내에서 그런 특수 시설 갖춘 구제역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는, 건설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건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되는데 시설이 특수한 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생산을 못한다 이 얘기군요, 그죠? 기술도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백신을 이제 정제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동 중지 명령 이런 거밖에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사실 이동 중지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동만 중지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태는 국내는 거의 백신을 하지 않고는 굳이 백신을 하지 않고는 돼지 양돈 산업이나 소 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나 뜻은 많이 지금 상계화 토착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동 중지라는 이런 효능이 있으려면 소위 말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토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겠지요. 예. 그렇지만 그냥 어떤 전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유전자 그것에 입각한 백신을 만들어 달라고 외국 기업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접종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그동안 그 자체도 거의 안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신을 수입하면 돈은 많이 주면서요. 예. 소위 말하면 유전적으로 아주 떨어지는 백신을 또 신형도 제가 마찬가지로 20% 이상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노력을 지난 2011년도부터 백신을 계속 해왔거든요. 수천억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런 노력을 효율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물론 작년에 농림수산근육본부에 해임되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빨리 소위 말하면 한국형 백신이 도입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2년 3년 내에는 진짜 2011년도에 대재앙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량 살처분하고 그랬을 때 말이죠. 예, 그렇지. 왜냐하면 백신을 지금 사용하는 백신들은 국제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백신이거든요. 더 이상 소위 말하면은 좀 더 지금 도입된 백신이 듣지 않으면 좀 더 좋은 백신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백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한국형 백신이 도입 안 되면 대생각 3년 내에는 대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제역에 걸린 돼지는 살처분이 다 되지만 설령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무해하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농가를 위해서도 빨리 그런 백신이 도입이 돼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휘 교수였습니다. 경제 소식, 경제 뉴스 그리고 경제계 전반을 분석해보는 순서인데요. 자,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셨죠. 서울대학교 이필상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이에요. 세계 경제가 이게 심상치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융위기에 휘말리고 있다. 우리 경제도 불안하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기, 그 정도로 국제금융시장이 지금 안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금융위기 쓰나미가 다시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지 않습니까? 올해 2016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기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라기보다는
연쇄적인 금융 지진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1990년대 중반에 세계 경제가 완전 개방 상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서 예. 약육강시의 논리에 따라서 선진국 자본들 중심으로 기업을 사냥하고 투기익을 보는 금융 전쟁이 보이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사고를 쳤는데요. 네. 미국이 경기를 살린다고 금리를 1%까지 내렸다가 아하. 이거 물가가 불안하다 해서 금방 다시 5%로 올립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결국 미국의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긴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확산됐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 각국이 먼저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너도 나도 돈을 푸는 통화 살포 경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속으로는 계속 부실화되고 있는데 아하. 겉으로는 거품에 들뜨는 고무풍선처럼 됐다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에 이런 거품이 꺼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연쇄적으로 이제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유럽은행들이 경영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은행들부터 부도가 난다 하면서 유럽발 금융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마이너스 금리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 예? 네.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땐 그래도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금리 하면은 예. 은행은 결국은 대출을 해서 이자를 벌어야 되는데 예. 마이너스 금리니까 금리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예금하는 사람만 생각을 했는데 예금 마이너스 금리 하면은 돈 맡긴 사람의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반 고객들이 은행에 돈 맡길 때 결국 돈을 주느냐 수수료를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일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수수료를 내는 그런 제도를 마이너스 금리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적용하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마이너스 금리 하면은 이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까요? 아니면 금융위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까요? 이것이 이제 일단은 뇌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2008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이제 시장에 돈을 직접 푸는 양적 완화 조치라는 걸 취했거든요. 일단은 어느 나라가 경제가 위기다 해서 이제 양적 완화 돈을 이제 직접 풀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이 좀 호전이 되죠. 그럼 그 나라의 경제는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다른 나라에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통화가 절하가 되면 즉 돈을 많이 풀어서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 수출이 늘어나면 다른 나라 수출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위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생겼을 때 미국이 이제 큰일 났다 해서 양적 완화 조치를 제일 먼저 취합니다. 돈을 엄청 풀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그 덕분에 일단 반짝 살아나는데 문제는 그 위기가 유럽으로 전이가 됐죠. 그래서 2011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생깁니다. 유럽은 이제 우리도 안 되겠다 해서 또 돈을 풀죠. 엄청 풀죠. 또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이 결국 중국까지 넘어가서 이제 2014년부터 중국 경제가 이제 위기가 되는 것이죠. 중국은 우리도 안 된다 해서 돈을 점점 풀고 있는데 이 와중에 2012년부터는 일본은 이때다. 잃어버린 20년 한번 극복해보자. 그렇죠. 또 돈 풀죠. 대응하를 무제한 이제 방출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은 완전히 통화 전쟁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거 돈 안만 풀어도 안 된다.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가자.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 유럽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도 지금 지난달에 29일 날 일본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선포하니까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금리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한번 살려보자 했는데
오히려 이제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것이 유럽 은행들의 어떤 부실로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 위기가 더 고조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유가 하락도 그런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고, 근데 또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네. 양적 완화를 다시 그러니까 푼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네. 이제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이제 제대로 정책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다시 그걸 원상 복귀하겠다 뭐 그런 뜻인데 네. 어쨌든 유가 하락이 지금 세계 경제 불안의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의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디플레이션 물가가 내려간다 그렇게 해석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물가 내려가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너무 침체해서 소비나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 사람으로 치면은 병이들을 기진맥진해가지고 혈압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떨어지니까 결국 이제 소비 생산이나 활동이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유가가 문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원유가 아주 주요 그 수입원인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런 신흥국들이 유가가 폭락을 하니까 국가 재정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들로부터 이제 부도 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면은 결국 디플레이션이 확산될 거다. 신흥국 부도가 더 확산될 거다. 세계 경제 큰일 난다. 뭐 이런 어떤 불안감이 고조되는 거죠. 근데 아까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중국 경제도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뇌관은 중국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제일 큰 뇌관입니다, 사실은. 네. 네. 그 지난달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11.2%. 그러니까 중국 경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경제인데 여지껏. 그래서 경착륙이 지금 우려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중국은 지난 25년간 세계의 공장으로서 고속 성장을 했는데 이게 부채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품 성격이 상당히 강했죠. 이렇게 거품 성격이 강한 상태에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이런 것이 연이어 터지니까 중국 경제가 그냥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성장률이 추락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중국 경제 보면은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실물이 무너지고 금융위기의 진원지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 경제를 안고 같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불안감까지 드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중국이지만 또 일본 아베노믹스 아까 우리 돈 풀었다 이런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여기도 결국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증시는 폭락하고 왜냐하면 독특하더라고요. 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나오니까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연쇄적으로 폭락하면서 야 그래도 안전 자산이 어디냐. 그래도 엔화밖에 없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흡히면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럼 일본 수출이 늘 거다. 그럼 일본 산업이 살아날 거다 했는데 오히려 일본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역풍을 지금 맞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2012년부터 뭐 일본 이제 다시 일으킨 데서 시작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세계 화살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첫 번째 화살이 뭐냐면은 통화 평창인데 통화 공급을 늘려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을 늘리겠다. 그렇죠. 두 번째 화살은 재정 확대인데 정부가 직접 지수출을 늘려서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 세 번째 화살은 구조개혁인데 산업 구조를 바꾸어서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 체제를 갖추겠다 이런 건데 문제는 두 개의 화살만 썼습니다. 제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평창 차원에서 돈을 그냥 무제한 풀어가지고 엔화 가치가 한때는 4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수출 산업이 조금 활기를 찾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재정 확대해가지고 일본 그 정부가 20조 엔이나 되는 돈을 풀기도 했는데 문제는 세 번째 구조개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풀고 정부가 이제 지출 확대니까 경기가 잠깐 반짝하고 증시도 반짝했어요. 근데 구조개혁을 안 하고 돈만 푸니까 결국은 이게 한계 상황이 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도 경제가 오히려 주춤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패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뭐 한마디로 살얼음판이죠. 지난 주 금요일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까지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러다가 서킷 브레이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1800선이 무너지면서 다시 금융 위기 오는 것이 아니냐 어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위기 방어 능력은 튼튼합니다. 지금 외환보유액이 3,670억 달러 정도인데 세계 6위고요. 그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46개월째 흑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돈이 쌓여있고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외환위기에는 방어벽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총 외채가 한 4,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외채는 1,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3,500억 달러. 그렇게 많군요.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 번에 빠질 수도 있는 돈이 뭐 1,200억 달러 단기 외채고 증권시장 우르르 빠져나가면 뭐 3,000억 달러 이런 것도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최악의 경우는 외국 자본 다 이제 몰려 나가면은 우리 경제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통화 수합 같은 거 미국 체결해서 언제든지 위험할 때는 달러를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를 갖춰라 그런 어떤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우리 정부가 좀 준비해야 될, 대응해야 될 대응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가 그래 한국 경제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제보다는 괜찮더라. 그러면서 지금 구조개혁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더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더라.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외국 자본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외국 자본이 들어오죠.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 우리가 좀 힘들지만은 빨리 구조개혁 청사진 내놓자. 경제 살아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국제금융시장 흔들릴 때 우리가 상당한 것이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르게 구조를 받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그래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 경제는 그 딛고 일어선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는 과거에 최경영 경제팀 쓴 정책처럼 그냥 돈을 풀어서 어떻게 살려보자. 이런 어떤 기준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이 경제 잘 풀려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필상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예, 경제 암울합니다. 요새 대학들 졸업 시즌인데요. 이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우리 기성세대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 정말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어김없이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전 월요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